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 시간인데요. 혹시 예습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습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근데 예습 안 하셨어요? 그럼 별로 얻어가실 게 없으실 텐데. 왜냐면 예습을 해야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또, 그럼 질문 준비하셨어요? 질문도 준비 안 하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안 오신 것보단 낫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좀 생각해 본다면, 맨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강연식으로 이야기를 전달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려면 내가 내용을 알아야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야 내 것이 조금 되거든요. 그 질문보다 조금 더 나은 거는 나와서 발표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과목 선택을 공부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나와서 한번 발표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단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는 과목 선택에 대한 입장이 다른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쟁점이 돼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 토론하고 나면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일종의 어떤 그 리포트나 소논문이나 이렇게 단계가 되겠죠.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역량을 키운다는 것, 생각의 주머니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과목 선택 안내 그러면 대학 갈 때 뭘 하면 좋대더라. 그 뭐 하면 좋대더라라고 하는 것. 학생부에 이렇게 적으면 합격이고 이렇게 적으면 떨어진다더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펙 개념이죠. 스펙하고 역량하고는 좀 다른 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지, 그리고 그 역량이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 조금 다른 이제 그런 쪽의 모습을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좀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에서는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지 학생부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종합전형이 시작된 지도.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스펙이야. 이런 것은 형식적인 걸 거야. 이거는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종합적으로 읽어낸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예습을 안 하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틀리게 얘기해도 모르실 테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셔도 좋고 다 끝난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과목 선택이란 뭐냐 그러면 이제 주체가 누가 선택을 하는 거냐,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필요한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이런 게 없이 그냥 가면 이거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우선 주체는 누가 선택을 하냐 그러면 당연히 학생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생이 안 하고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제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 자녀들에게 선택 기회를 많이 줬나요? 태권도 학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셨나요?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어떠세요? 수학 학원. 아마도 그냥 이건 교양이니까 가야 돼. 그러고서 보내지는 혹시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자녀가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한번 해.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줬을까? 아니면 상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했을까? 이런 물음표가 좀 있어요. 만약에 자녀의 의사와는 별로 상관없이 소통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계 바퀴 돌듯이 태권도학원 들렸다 미술학원 들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냈다면
보냈다면 학생이 자녀가 선택의 주체가 아니었죠. 부모님이 선택의 주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죠.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고등학생쯤 되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질문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냥 흔히 말해서 범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범생도 좋지만 모범생을 원하는 건 아니다. 뭔가 좀 튀었으면 좋겠다. 좀 발산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키워줘야 되는데 어쩌면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위축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택을 학생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짜증내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지 왜 복잡한 거를 우리한테 시키느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면 될 일이지 왜 그런 걸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우선 이제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름 또 헷갈리시죠? 그게 뭔 소리인지. 2022년도에 법령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에 연도를 따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현재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럼 언제 발표했다는 얘기죠? 2015년도에 발표했다는 뜻이에요. 발표하면 바로 적용을 못하겠죠. 2015년도에 발표하면 3년 뒤에 적용을 해요, 보통. 그래서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2022년도에 발표됐으니까 언제 적용될까요?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 내년, 내후년까지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부는 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어가 좀 달라졌죠. 204단위에서 192 학점 이렇게 대학처럼 학점이라는 용어가 들어왔어요. 그건 1학년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고교 학점제형 교육과정이라고 말해요. 학점제형 교육과정. 그럼 기존의 교육과정과 학점제형 교육과정은 뭐가 다르냐? 이수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학점은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사용했던 용어죠. 그리고 학점은 일정한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잖아요. 대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2 학점을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취득을 하면 졸업의 자격이 된다는 뜻이죠. 그전에는 졸업의 자격으로 주진 않았어요. 204 단위가 있었는데 204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을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204 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해서 졸업을 안 시킨다 이런 규정은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개념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2022 개정교육과정 또는 고교 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학점제의 의미를 상당 부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학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일 것이고 선택이라는 것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개별하다. 선택은 당연히 학생이 한다. 그러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 가르쳐 주는 역할도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아직 입학하지 않은 학부모님 있다면 그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 선택인데 그 선택의 힘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선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역량 강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능력 시대에서 역량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속상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역량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머리가 좋으면 뭐해요? 하지 않는데. 운동신경이 좋지만 운동을 안 하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숙달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역량 중심의 사회가 된다. 그래서 학생형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 선택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다는 건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무슨 방향을 설정해요? 대학 졸업해서도 직장을 제대로 못 잡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설령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도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생각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 선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바꾼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말도 이해되시죠?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를 안 들은 학생이 있고 들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물리를 들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물리를 들어서 성적이 나쁜 학생이 있고 물리를 안 들어서 다른 과목을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있다면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 학생은 도전해 봤잖아요. 실패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학생보다 훨씬 낫죠. 전혀 모르는 학생보다.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선택했으면 선택과 집중, 역량 강화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은 자기 주도성이 강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잘해오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깨워주시나요? 혼자 일어나죠? 혹시 안 일어나는 학생이 있다면 그냥 놔두세요. 지각하게. 본인이 지각하면 그 다음에 가겠죠. 아니면 깨워주세요. 그럼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약속을 하세요. 아침에 만약에 한 번 깨웠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럼 저 세수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얼굴에다가 그냥 갖다 푼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약속해요. 그럼 서명도 하세요. 이렇게 사인하고. 그 다음날 되면 분하나요? 깨워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죠. 침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을 갖다 부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되기 전에 일어날 거예요. 눈이 떠질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거 갖고 굉장히 어려워요. 5분 당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 놀러 갈 때는 뭐 밤새면서도 괜찮잖아요. 공부할 때만 졸립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절함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간절하냐? 그럼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시간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양자 물리에 대한 내용들.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 아시죠? 타임머신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상대적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 본질적으로 시간도 상대적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얼마나 강화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학교는 아마도 선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성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학부모님은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선택의 좀 폭을 넓혀줄 것인지.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갈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런 진로에 대한 강의, 신학에 대한 강의 이런 걸 하고 다녔으니까 어느 학교 가면 좋아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등학교는 네가 다닐 건데 네가 가서 알아보고 결정해야지. 그래서 근방에 갈 수 있는 후보 이렇게 학교들이 있으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중학교 졸업한 선배들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거나 가서 확인해보고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뭘 배우는지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일부러 시켰어요. 그래서 시키니까 또 하대요. 가서 지금 물어보고
그랬더니 전 이 학교에 갈래요라고 결정을 했어요. 큰애가. 둘째는 언니, 둘 다 딸이거든요. 이 언니 따라서 이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학교가 이 모양이야라고 하면 온통 책임을 저한테 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택의 차이예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근거는 뭐 이제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것이 법적인 성격, 총론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자율성, 창의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 선택학습을 강화해야 되고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서 이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혹시라도 이렇게 강의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교과 세특을 잘 적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건 아시죠?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죠? 제가 쓴다면, 오늘 수업 시간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잘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죠? A 학생은 맨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와 항상 눈을 맞추면서 열심히 듣고 있다. 그 학생은 미래가 참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는 건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아니면 학생 선택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학생의 역량인가요? 역량은 알 수 없어요. 태도는 알 수 있어요. 잘 앉아서 열심히 들었다. 경청했다. 질문하면 다르죠. 어떤 질문을 했다. 아,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겠죠. 그 학생이 발표하면 그 학생의 생각, 공부한 수준을 알겠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왜 학점제를 도입하는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번 그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면 드론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론만 잘 만들어도 그다음에 또 뭐 챗 GPT인가요? 예. 인공지능 시대가 좀 됐잖아요. 그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문법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문법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지금은 문법을 기반하고 있지 않아요. 수족의 단위가 되겠죠. 그 실제 사례들의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 다음에는 이런 단어가 올 것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맵,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것이다. 나 아침에 그러면 뭐 밥을 먹었다든지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수많은 언어들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하면 그 단어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어떤 문법을 뛰어넘는 수준까지는 돼서 상당 부분. 그래서 그 가끔 이렇게 그 카톡에도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그래도 실마리는 좀 알 수 있는, 근데 정확성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제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마 한국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사회가 돼서 이제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정말 국가의 역량에도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인구는 줄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당백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차원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학생이 설계를 전공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나는 경영학과에 갈 거야, 철학과에 갈 거야, 물리학과에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내 전공을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게 학생 설계 전공이에요. 이거 나온 지 꽤 됐어요, 이미.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153개, 2020년도 기준으로 할 때 153개니까 지금 훨씬 더 많겠죠.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건국대 찾아봐도 있고.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 치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기존의 직업만 바라보고 이렇게 그 목표를 삼잖아요. 근데 막 달려갔는데, 졸업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 직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 일이 설마 생길까요? 딱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서서히 사진사가 사라졌어요. 남산에 있는 사진사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다음 사진관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아마 드론이 택시가 뭐 나오고 할 정도니까 드론이 택배를 대신할 수 있겠죠. 예.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약 처방전 원격으로 진료받아서 처방하면 처방전 이렇게 보내주면 처방전을 가지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집에서 찍찍찍해서 약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럼 약사도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치과 가면 막 0.1mm 갈아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즘에 별로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훨씬 지금은 더 그보다 정교하게 본뜰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서 이게 전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걸로 보면 아마 택시도 사라질 수 있겠죠.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택시도 자율주행이 될 거니까. 5단계가 되면 기사가 필요 없는 단계가 5단계거든요. 4단계는 기사는 있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창업 시대 또는 창직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취직할 직업을 내가 만들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학과를 끊임없이 바꾸기도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학생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되었다. 선택의 의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교육 과정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선택의 연속의 점들을 이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는 아니고 내가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 흐름은 좀 아셔야 되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영역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교과는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만 보면 돼요. 뭐 여기는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교과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져 있고 선택은 다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어요. 과목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교과에는 국수영, 한국사, 줄여서 통사, 통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은 이제 과목명이 또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단위 증감, 3단위 증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 2015는 단위가 기준인데 5단위가 기준이에요. 1단위는 50분 수업을 17번 하면 1단위가 돼요. 50분 수업을 17번. 중학교하고 좀 다르죠. 그 정도의 수업 분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5단위가 기준인데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5에서 2를 빼면 3이죠. 3에서 7까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됐죠? 진로 선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 교과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국제고라든지 과학고, 특목고들 있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교과서가 전문교과예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가 있는데 이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군들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창체는 자동봉진에서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좀 바뀌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중에서 먼저 하게 될 거예요. 2학년부터. 1학년은 주로
요 공통 과목들을 다 배우고요. 일부 선택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음악, 미술, 뭐 생활교양 이런 과목들을 들을 거고요. 그러면 보통 교과 중에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둘 중에서 어느 게 중심이냐 그러면 일반 선택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을 먼저 충실하게 선택하고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수준에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로 선택은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융합, 심화, 체험 중심으로 가능한 과목들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일반 선택 과목하고 공통 교과는 우리가 이제 성적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법이 있고 대학으로 전송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부에는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는데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공통교과는 9등급제 평가도 하고 이건 상대평가예요. 성적에 따라서 4%까지는 1등급, 그 다음에 또 7%, 그 다음 7%는 2등급.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수능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는 상대평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성취평가라고 해서 A, B, C, D, E에서 5단계로 성취평가제를 병기하고 있어요. 학생부에 보면 대학으로 가는 것은 현재는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만 가요. 이해되셨죠? 진로 선택 과목은 5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평가해요. A, B, C 이렇게만. 그럼 성적 받기는 어디가 좀 수월할까요? 9등급보다는 A, B, C가 조금 수월하겠죠? 웬만만 하면 A 받을 수 있겠죠? 네. 대학 갈 때는 A를 받으면 유리하겠죠? 네. 그렇죠. 유리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A를 100명 중에 90명이 A다. 나머지 10명이 B다라고 하면 어떤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데도 있고 중간 석차로 반영하는 데도 있어요. 중간 석차로 반영하면 A가 100명이면 50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석차가 많으면 오히려 불리하겠죠.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꼭 유리하다는 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요인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는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을 조금 장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진로 선택을 많이 받으면 9등급 평가의 내용이 없을 뿐더러 ABC에 대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상태에서 진로 선택을 들었을 때는 그 학생의 계열성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계열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전공 적합성이에요. 경영을 간다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과목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그 과목 선택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이수 역량을 보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1, 2가 있는데 전문가 1을 개설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뭐 반드시 전문교과 1을 이수하면 유리할까? 서울대 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거는 아니다. 다만 학생마다 어떤 목표의식이 있고 필요한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는 스펙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이수했느냐는 질적인 문제잖아요. 다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뀐 이제 새로운 체제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202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입학생부터.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하나 늘었어요. 융합선택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5단위가 기본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본을 2, 3, 4 세 종류로 나누어 놓았어요. 기본은 4학점,
1단위가 줄어서 4학점이 됐어요. 대신에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증감 범위를 통일을 했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학점은 아까 50분 17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6회로 줄어들어요. 언제부터? 2025년도 입학생부터. 그래서 1시간 분량이 감축된다. 그럼 왜 줄일까? 그것은 선택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 제한이 좀 필요하잖아요. 너무 그거나 꽉 차 있었으니까. 그 중간에 공강도 좀 있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렇게 필수 이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하는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는 3년간이에요. 3년간 지금 1학년 같으면 10학점이죠. 학점이니까 10학점을 이수 못한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는 탐구에 있어요. 그래서 탐구는 통합사회가 현재 8학점이에요. 지금 1학년 기준으로. 그런데 필수 이수 단위는 이제 학점으로, 현재는 학점으로 또 바뀌어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올해 1학년들은 학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학점, 12학점이니까 1학년 때 최대 8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8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증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학년 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반드시 하나는 더 들어야 되겠죠. 자연계열 같으면 사탐에서 하나, 인문계열 쪽이라면 과탐에서 하나는 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1학년 때만 들으면 필수 학점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2, 3학년 때는 그거 신경 없이 원하는 대로 들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이제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1년 동안 같은 과목을 반씩 나누어서 배울 수 있어요. 가령 8학점이다 그러면 1학기 4학점, 2학기 4학점, 합이 8학점이잖아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학기로 운영하면 1학기 과목하고 2학기 과목하고 달라야 돼요. 국어 그러면 국어를 1학기 배웠으면 2학기는 국어를 배우면 안 돼요. 문학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과목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어 1, 국어 2. 1학기는 국어 1, 2학기는 국어 2. 그럼 과목명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학기 단위로 움직인다. 대학은 1년 동안 배우는 과목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과목 편성이에요. 과목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수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수능은 뭐 꼭 봐야 되겠죠. 수시에 물론 뭐 종료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수시가 잘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수능을 봐야 되고, 수시에도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 수능은 봐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려니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독서, 문학, 수 1, 2, 영어 1, 2, 이 색깔 좀 보라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은 공통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선택으로 주어졌어도 독서, 문학, 수 1, 2, 영어 1, 2는 선택해야 되겠죠. 수능의 시험 범위 과목이니까. 그걸 표시한 거고요. 화작, 언매는 선택 과목이에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택 과목이라는 뜻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된다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원하는 대로, 나는 화작만 들을 거야, 나는 언어와 매체만 들을 거야, 아니면 둘 다 들을 거야, 아니면 둘 다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학을 조금 더 듣기 위해서 국어 둘 다 안 들을 거야 라는 학생도 생길 수 있겠죠.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난 국어 잘하기 때문에 난 필요한 게 수학이야. 수학을 집중적으로 할 거야. 아니면 과학은 상관없네요. 왜 그러냐면 국어, 수학, 영어는 총 합이 전체 교과목의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좀 더 많이 듣고 싶으면 영어나 국어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204단위 체제에서는 180단위를 이수했거든요. 교과 이수가. 그럼 50%면 90단위잖아요. 국수형 한국사를 포함해서 50%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7, 예, 한국사 6을 빼면,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듣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가 기본인데,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만 들을 수도 있고, 둘만 들을 수도 있고, 셋을 다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 건의를 하고 또는 입학 전에 확인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경제학과를 갈 거야, 경영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그 학생이 확통은 기본으로 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경제수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수학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미적분도 들었어요. 그러면 경제학과 교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확통만 듣고 온 학생보다 훨씬 더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수학을 잘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 자연 계열이 따로 없어요. 대학에 있는 계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 쪽의 흐름, 자연 쪽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과학 과목을 조금 더 수학과학을 많이 듣는 어려운 과목까지 포함해서 많이 듣는 학생들은 이공 자연계통이고 사탐 쪽을 조금 더 많이 듣는 학생들은 인문계열 쪽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인공지능 수학하고 미적분하고 또는 기하고 선택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들으라고 하면 어떤 게 들을까? 그런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의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듣는 쪽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다 얘기할 거니까 생략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탐과 과탐에서 선택으로 이렇게 가겠죠. 물화생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과목 정도는 기본으로 문과건 이과건 다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공계 쪽으로 간다면 어려워도 물리학 2까지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과탐에서 세 과목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2과목을 2개 내지 3개는 듣는 게 자연 쪽을 희망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여기 4과목 듣고 이 중에 3과목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 부담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습 부담이 많으면 안 들으면 돼요. 단. 우리가 여기 물을 조금 마셨으니까 지금 적고 저울로 다르면 얘가 더 많이 나가겠죠, 무게가. 그럴 때 불이익은 감수해야 돼요. 그죠? 네. 그것까지 똑같이 해줄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나는 성적 처리가 되는, 평가가 되는 과목을 들은 거하고 평가 없는 교양을 들은 거하고 무게가 다르죠. 그렇죠? 무게가 다르니까 무게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평가는 감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내가 감수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쉬우면서 좋은 건 없어요. 네, 쉬우면서 좋은 건 없어요. 어려워야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외국어가 쭉 있고 철학 과목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철학 과목도 이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잘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시간에 또는 환경 시간에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조사하고 탐구하고 발표도 하고 정말 의미 있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의료 쪽으로 간다 그러면 보건 쪽에 어떤 관심을 많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뭐 교육 심리학 다 중요한 과목들이잖아요. 그것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는가 하면 조금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확인해도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라면 어렵더라도 제2외국어나 이쪽에 보면 기술과정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공학 일반, 창의경영, 지식자산 일반 같은 과목들은 공대나 자연계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에요. 인공지능 기초도 그렇고. 문제는 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다 개설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학생 수가 과목을 개설을 요청하면 학교는 개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초빙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서울은 그래도 할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있다면 가령 이제 뭐 기준이 있어요. 학교마다 10명은 개설한다, 8명이면 개설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10명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모아서. 그때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기초 한번 들어보자. 요즘 시대에 필요하니까. 그런 컴퓨터실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 모셔가지고 선생님 모시기가 쉽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설할 수 있어요. 전문교과 1은 이런 과목들을 편성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이 활용하는 과목들이 심화 수학 1, 2 정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급 물리학 실험, 뭐 과제 연구 이런 것들도 일부 하는데 이런 것들도 과목만 편성해 놓고 수능 문제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읽어낼 때는 해당 교과목에 성취 기준이 있어요. 성취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성취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 수준이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수업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길러진 역량의 평가가 교과 세특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에 그 학생의 역량을 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이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잘 썼는데 뭐가 잘 쓰는 건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읽어보면 돼요. 자기 걸 자기가 읽어봐도 돼요. 내가 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정관이 그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그 수업량 유연화 시간에 하죠. 수업량 유연화. 학부모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6+1 그래가지고 1시간의 분량을 좀 자유롭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활동도 하고 기록도 하는데 정말 근사하게 쓴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 활동 굉장히 근사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 솔직히 이거 활동하는데 몇 분 걸렸어? 라고 제가 몇 분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근사하게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도움이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 대학 가서 연수도 하거든요. 지난번 뭐 의대 교수님들한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할 때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고자질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야 학교도 달라지고 학생도 달라지죠. 중요한 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읽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포장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길러지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면접에서 질문 2번째만 던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직접 해보셔도 알아요. 제가 한번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녀가 왔을 때 너 오늘 수학 공부했는데 수학 배운 거 엄마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줄래? 난 전혀 모르니까 내가 이해되도록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미적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설명할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몰라도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있어요. 맞죠? 예. 제가 설명하는 거 전혀 모르셔도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지는 느끼실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네가 설명해서 나를 이해시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를 이해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면접에서 2번, 3번 질문하면 금방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안내할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대평가와 성취평가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A, B, C, D, E 5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 판단 요소가 더 강한 건 아시죠? 가령 뭐 2.5등급 정도면 성적 때문에 떨어지진 않잖아요. 서울대도 2등급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럼 왜 그동안에는 없었냐? 2등급인 학생이 지원자가 없어요. 그 학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2등급 학생이 지원했는데 내용이 좋으니까 합격을 시켰단 말이죠.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좀 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1.3인 학생과 2.4인 학생이 지원했는데, 경희대를 지원했는데 어땠을까요? 누가 붙었을까요? 실제 살았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해되시죠? 1.3이라고 해도 내용이나 역량에 이것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떨어진다. 반대로 더 낮은 사람이 된 경우도 물론 있죠. 예. 그런 폭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석차 등급이 나가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진로 선택의 경우는 A, B, C가 나오고 대신에 분포를 반영한다. A를 몇 %를 성적을 받았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건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죠. 기준에 맞춰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외국어 절대평가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나가서 아랍어를 내가 배웠으면 응시할 수 있지만 배우지 않았으면 응시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배워야 시험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이게 찍기 요행을 바라는 거였어요. 아랍어 공부한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표준 점수는 평균이 낮고 편차가 좁으면 표준 점수는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아랍어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자도 꽤 나왔었어요. 러시아도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100점이 있고 그 다음에 70점으로 쭉 떨어져요. 이런 그 잘못된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얘기했었는데 지금 절대평가라 좀 낮은 것 같아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까지를 한번 검색해보고 그 대학에서 수능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중 택일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학통까지를 선택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확통만 하고 미적분 기하를 안 했다면 이런 대학들을 갈 때는 지원에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죠. 대학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을 지정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 요즘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의 점수계산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죠? 2021년도에. 이건 그전에도 사실상 적용이 됐던 내용들인데 하다 못해서 그냥 이걸 했어요. 서울대도 안 갈 건데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같은 기준인데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미달되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대학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보니까 의미 있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을 하려면 이런 과목들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기본으로. 그래서 권장 과목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천문학 하는데 확통, 미적, 기하 세 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수학적으로 본다면. 예.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과학, 물리학 2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같으면 아직 시간이 좀 있죠. 보통 9월 달하고 10월 달 해서 뭐 11월 정도, 경우에 따라서 12월까지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과학적인 방법을 하자. 그래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각종 진로 검사, 직업 검사, 뭐 흥미 검사, 입시에 대한 거, 뭐 수시, 정시에 대한 거, 성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면 다 있어요.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잘 활용해야죠. 다 무료로 하는 거니까 저쪽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분석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는 과학적이라면 저 정보가 맞는지 가족 간에도 한번 소통도 해보고 친구 간에 묻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방향이 잡히면 실제로 그 직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건지, 유불리가 있는 건지, 미래에도 가능한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그런 거예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꼭 그럴까요? 아까 제가 간절함이 있으면 뭔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목표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달라져요. 참고로요, 지난 몇 년 전에 그 서유럽 국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그래가지고 세 개 나라를 다녔는데 네덜란드에 갔더니 그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학교는 학생이 자기의 진로 목표를 결정할 때까지 과목을 안내하지 않는데요. 공통 과목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저 경영학과 갈래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경영학과 가려면 수학도 해야 돼. 너 수학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기 도전해서 이겨내야만 너 할 수 있어. 이런 과목도 어렵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도 하겠니? 라고 물어봐서 할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2차 함수 곡선처럼 쫙 올라가는 이런 교육의 흐름을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직선 발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5점 올랐어. 그러면 야, 겨우 5점 가지고 그러냐? 옆집에는 20점 올랐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좀 기다려주지 않은 느림의 미학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정보 포털에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대학 입시 쪽에 성적에 대한 것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냥 그 점수가 곧 합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조건에 따라 좀 더 달라요. 교과 성적, 교과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간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점대? 네, 2점대? 그죠? 3점대만 되면 그냥 포기하죠. 근데 어떤 대학은요, 그 학기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해 준다. 그것도 가장 잘하는 또는 세 과목을 반영한다. 그 세 과목이 가장 잘하는 학기가 1학년 1학기라면 1학년 1학기를 50% 가산해 주고 두 번째 잘한 학기를 30% 가산해 주고 세 번째로 잘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가장 못한 거죠. 그걸 20% 반영해서 비율을 가산해서 뽑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평균 성적이 3등급, 4등급인 학생도 그렇게 계산하면 2점대 또는 1점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달라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천차만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요. 수시를 뭐 종합전형을 많이 뽑네, 적게 뽑네, 수능을 많이 뽑네,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를 따져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커리어넷, 워크넷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동영상과 직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보를 얻었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토론해보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령 의상 디자인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떤 도움이 가장 될 거 생각하는 과목은 뭐였어라고 학생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학생은 답변하겠죠. 선택할 때 생각했던 학생이라면 아마 답변을 했을 거예요. 의상 디자인은 미술 쪽의 그런 어떤 디자인 쪽의 감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소재로 할 것인지는 재료공학 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전통적으로 동양, 서양, 한국, 그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과목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럼 질문 던져보면 이 학생이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니까.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질에 대한 쪽, 그래서 난 이런 과목을 선택했어요. 문화, 습관, 역사에 관련해서 사회 쪽의 과목들은 이런 과목을 선택했어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것도 동아시아나 세계사나 이렇게 목표와 과정에 필요한 과목이 찾아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선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목 선택은 그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은 심화 수준까지 가면 좋겠다. 심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과목, 뭐 미적분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물론 뭐 고급 수학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확통, 기하, 미적분 기본적으로 들으면 좋겠다. 과학은 2학년에 한 과목, 그 다음에 3학년에 2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4과목 중에서 뭐 어떤 학생들은 뭐 둘둘 하는 경우도 있고, 반반씩 이렇게 사회 과탐을 전부 다 셋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쉽고 어려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그렇게 반영한 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자연계열 진로가 미정인 사람도 있고, 또는 자연계열 미희망이더라도 수학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저거 알았으면, 저도 수학을 못해서 문과 쪽으로 갔는데, 알았으면 수학과학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양자 역학 말씀드렸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엄청 빠르다면서요. 그렇죠? 기존의 컴퓨터는 0 아니면 1만 얘가 인식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0, 0일 수도 있고 0, 1일 수도 있고 1, 0일 수도 있고 반대로 1, 1일 수도 있는 것을 구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200년 걸릴 거를 뭐 한 2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예, 양자 컴퓨터로 하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에 대한 게 막 나오더라고요.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천체에 대한 관심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죠? 물리를 설명하는 게 수학이에요. 우리 인간 생활에서 물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촬영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는데 양자역학 물리가 안 들어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개념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은 설명하는 말이니까, 용어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 저희가 없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과학도 그런 쪽에서는 내가 인문 쪽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그게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학생의 수준이나 어떤 거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자, 이건 표로 참고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경 쪽이라면 수학, 사회가 중심이고, 공대 쪽이라면 수학, 화학, 물리학, 간호보건은 화학, 사회, 생명과학, 생명과학이라면 화생 기준이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적어도. 예. 자, 뭐 지금까지 다 설명드리는 거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예.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물리학 과목은 이수자수가 적어서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어려웠을 텐데 선택하여 수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이며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과목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실 있게 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무늬만 이수는 의미가 없죠. 예.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입니다.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지금 말한 대로. 그래서 성취 수준의 학습 경험들, 성장의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발산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해요.
이거 왜 나왔지? 이유는 뭐지? 예, 끝까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문 할 때 학이 무슨 학자인지 아세요? 배우락. 문은요? 그럴문이죠. 그럴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럴을 배우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문이 아니고 물을 문자예요. 네, 학문할 때 문은 물을 문자. 문자에다 입구 들어가 있는. 이거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 물어보면 고3까지 아는 학생이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배우고 묻는 걸 배우고 하는 게 학문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학문이라는 건 끊임없이 탐구하고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배우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현상을 내가 인지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계까지 끌어올리면 그게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국어 영역의 성적이 왜 떨어질까? 분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시가 부족한가? 시는 왜 부족하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부족하지? 일단 좀 외워볼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이런 거 질문해요. 거기에 써 있으면 얻었다고 했는데 홈프 속에 어떤 비문이 들어있었나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겠죠. 영어 연설을 했는데요. 영어 연설 한번 해볼래?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영어로 좀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럼 우리말로 한번 해봐라. 그것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제대로 했으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건 서울대학교 이야기인데요. 평가 기준, 아까 제가 성취 수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내용들 다 이미 말씀드린 거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부 같은 경우 과학교과 전반에 대한 실력을 쌓는 것도 권장합니다. 내가 화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화학 공부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성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철학과를 가려면 교양에서 철학을 반드시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철학에 필요한 건 뭐죠? 문해력, 사고력, 논리력, 비판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배워요? 교과 영역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학에서의 논리력 배울 수 있고 영어에서의 어휘력 배울 수 있고 국어에서도 어휘력 배울 수 있고 비판력, 논리적 사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만 이제 이공계통이나 뭐 의대나 이런 것들은 수학과학의 특정한 과목들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문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위에는 그 이외에는 자기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전공이라고 해서 화학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관련돼 있는 분야를 같이 해주면 좋다. 한의사 중에서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뜨는 한의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넘나들어서 뭐를 해도 다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죠. 뭐 기계항공공학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확통은 간접적으로 이용됩니다. 기하는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원리는 저거를 할까 말까 하면 수업 부담이 되고 성적이 나쁠 수도 있고 다른 거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편하게 공부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수학은 좀 안 좋고 저기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데는 원하질 않아. 기준에 안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점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수학 배점이 높은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되죠. 예.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정말 성적이 이렇게 좀 부족한 학생들도 있는데, 야,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너는 내가 볼 때는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 건데 1, 2년은 큰 중요하지 않다. 삼수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한 학기 동안은 그냥 중학교 과정 다 복습한다고 치고,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간절함만 있으면.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충분히, 예. 그 시간 안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힘들고 학습 부담이 많다고 하지 말고, 예전에는 전 과목을 다 공부했잖아요. 학부모님들 계실 때 보면 전 과목 체육까지 막 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의 문제는 사실은 좀 잘못된 관점인 거죠. 수능에서도 탐구 과목을 4과목 하다가 3과목으로 줄였다가 2과목으로 줄였어요. 대학은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의 학업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 방송 나가는데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다. 네, 아무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드린 말씀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난도죠, 난도. 어려운 정도의 과목을 이수해서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전해서 하면 된다. 이 편성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편성표를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로 1학년일 거예요. 1학년은 고정돼 거의 공통 과목이에요. 그죠? 공통 과목이거나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들이에요. 그죠? 국어, 독서, 문학, 수 1, 2, 그죠? 영어 1, 2, 한국사, 통사, 통과,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음악 미술, 요건 생활 교양은 16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돼요. 3년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과목들을 듣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2학년에 가면 여기는 이제 그 학기로 편성되어 있는 사례예요. 그럼 이 중에서 3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문학과 매체, 기하 쭉 중에서 나의 전공과 관련했을 때 들으면 되겠죠. 가령 자연계열이라면 나는 물화생지와 4과목을 다 듣고 싶어. 그러면 1학기에 셋, 2학기에 셋이니까 6과목이잖아요. 그럼 4과목 듣고도 2과목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골라서 듣는 거죠. 예. 또 사회탐구 방법을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과목명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겠죠. 학교 물어보면 알잖아요. 이 수업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선생님이 하세요? 평가는 어떤 방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전공이나 어떤 계열을 가는데 거기에서 논리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면 좋겠죠. 그러면 그런 활동하고 기록도 풍성하게 잘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택 3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1년 동안 배우는 걸로 선택되어 있다면 아마도 4이거나 6일 거예요. 그래서 2 아니면 3, 3을 선택할 거예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보고 확인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여기 없다고 그래도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과목을 개설해 주세요 라고 건의를 할 필요도 있다. 학생 수가 부족한데 그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학습 동아리처럼. 그런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3학년 때는 6으로 편성해 놓고 이러면 이제 택 7이라는 얘기는 7과목을 하는데 3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3, 7이 21이니까. 그러면 3, 3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어권 문화를 1학기에 3, 2학기에 3 그래서 합이 6학점을 이수한다는 뜻이죠. 그거 이해되셨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택 3이니까 4, 3, 12 한 학기에 4시간씩, 일주일에 4시간씩을 다 이수하고 끝낸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건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과목은 4학점으로 택 3이니까 2, 3은 6이죠. 이것은 한 학기에 2학점씩 나누어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한 학기로 고정해서 각각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선택한 결과인데요. 자, 가령 5번, 6번이 있어요. 선택했는데, 이거 실제 사례예요.
5번, 6번이 있는데 1, 2, 3, 4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5번, 6번 중에서 의대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금방 훑어보더니 몇 번인데요? 라고 딱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대 교수님이 볼 때 가장 이뻐 보이는 선택 사례는 어느 걸까요? 5번, 6번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기하 1번은 쭉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중국어 2하고 환경만 달라요. 이 두 과목을 가지고 굳이 과목으로 평가한다면 중국어 2 들은 학생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이 2는 평가가 있는 과목이죠. 환경은 교양 과목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중국어 2는 과목 평가를 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제2외국어를 2까지 이수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예, 그 다음에 심화수학, 확통, 수학 3과목을 다 이수했어요. 기본적으로. 예. 거기에 이제 심화수학까지 이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도 보면 물리, 물화생, 완 3과목 듣고 물화생 2과목 셋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의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과목 선택이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또 다른 거를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3, 4 독서. 여기는 반영을 안 내놨구나. 여기는 반영을 못했네요. 하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례냐면요, 체육을 전공하는데 어떤 학생은 체육 교수법, 지도법 이런 거를 선택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실기를 듣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수로서 체육을 전공하는, 입시 체육을 하는 학생이 있고, 지도자로서의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지도자 쪽은 지도자 쪽의 과목을 듣고, 실기는 실기 중심의 응용 실기 이런 과목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체육을 전공하더라도 과목이 이미 다른 거예요. 체육 100% 비실기인 경우도 많죠. 그죠? 수능 100도 있고요. 교과 100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술도 이미 홍대 같은 경우도 실기 안 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관점들이.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고등학교에서 관련되는 과목들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기르면 당연히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과목 선택은 그런 관점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당겨서 끝냈어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 들었으면 아마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고 궁금하신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듣고 그리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